이인국 박사는 양복조끼 호주머니에서 18금 회중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2시 40분.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의 약속 시간을 20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계에도 몇 가닥의 유서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시계를 볼 때마다 참말 기적임에 틀림없었던 사태에 연상하게 된다. 왕진 가방과 38선을 넘어온 피난 유물의 하나인 시계.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서 얻은 새 것으로 갈아매어 흔적도 없게 된 지금 시계는 목숨 걸고 삶의 도피행을 같이 한 유일품이요. 어찌 보면 인생의 반년이기도 한 것이다. 밤에 잘 때도 그는 시계를 머리맡에 풀어놓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풀어서 등기서류, 저금 통장 등에 들어있는 비상용 캐비닛 속에 넣고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거기에 또 그럴 만한 연유가 있었다. 이 시계는 제국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이다. 뒤쪽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후 30여 년 자기 주변 모든 것이 변하여 갔지만 시계만은 옛모습 그대로다.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한 것인가. 20대 홍안 자랑하던 젊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은 반백이 넘었고 이마에 주름이 깊어만 갔다. 일제시대 소련국 점령하에 감옥생활 6.254변 38선 미군 부대. 그동안 몇 차례의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인가. 월삼 17서. 우여곡절 많은 세월 속 아직도 제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도 신기하다. 시간을 보고는 습성처럼 째깍째깍 소리에 귀 기울이는 때 그의 가느다란 눈매는 흘려간 인생을 축도가 서리는 것이었다. 그 속에서도 강모와 스메리 학생복을 벗어버리고 신사복 갈아입던 그날의 감회를 더욱 새롭게 해주는 충동을 금할 길 없는 것이었다. 이인국 박사는 수술 직전에 서랍에 집어넣었던 편지를 생각이 미쳤다. 미국에 가 있는 딸 나미 본네의 이름은 일본식의 나미코다. 해방 후 그것이 거슬리다기에 나미로 불렀고 세륵 이르게에 올릴 때는 코를 완전히 떼어버렸다. 나미창 딸의 모습을 달나라 지난달 추억과 더불어 떠올랐다. 온 집안의 재롱종이었던 나미. 그도 이젠 성숙했다. 그마저 자기 옆에 떠난 지금 새로운 정에 산다고 하지만 이인국 박사는 가끔 물밀어 웃는 호전함감을 말 길이 없었다. 아내는 거제도 수용소에 있을 때 죽었고 아들은 생사는 지금껏 알 길이 없다. 서울에서 다시 만난 후처로 들어온 해소. 20년
연령차에서 오는 세대의 거리감을 그는 억지로 부인해 본다. 그러나 해숙의 피둥피둥한 탄력에 윤기가 더해가는 살결에 비해 자기가 주름 잡힌 까칠한 피부는 육체적 일축함마저 느끼게 하는 때가 없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선 난 돌진한 어린 것, 앞날이 아득한 이 삐덩이만이 지금이 이인국 박사의 곁을 지켜줄 유일한 피무시다. 이인국 박사는 기대와 우기에 가득 찬 심정으로 항공 우편의 피봉을 뜯었다. 저번 편지에선 같아 내리지 않고 잘 생각해서 결정하려고 한 그 후의 경과다. 결국 그렇게 되고야 마는 건가. 그는 편지를 탁자 위에 밀어놓았다. 어쩌면 이러할 겸할 딸 출국 이전에서부터 이마 싹튼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에서 영문과를 택한 딸 개인 지도를 하여 준 외인 교수 스칼랍시를 얻어 준 것도 그거 여학 절차의 재정 보증인을 알선해 준 것도 그거 아닌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한 신뢰에 따라 미국 유학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은 오히려 아버지 자기인가. 동양학을 연구하고 있는 외인 교수, 이왕이면 한국 여성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던 솔직한 고백이 자기의 학문을 위한 탁월한 견해라고 무심코 내 찬의를 표한 그것도 자기가 아니던가. 이인국 박사는 상하로 된 온도 파이프를 앞니에 힘을 주어 지그시 깨물어 눈을 감았다. 꼭 불수어 그 좋은 일을 한 것만 같은 몸서리가 느껴졌다. 더러운 년 같으니 귀엽고 그는 큰 기침을 내뱉었다. 그의 생각은 회정시대 내손일체의 혼인무론이 떠돌던 이야기의 꼬리를 물었다. 그때는 그것을 비방하거나 근력처럼 느끼지는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해석했고 어찌 보면 우월한 것으로 하지 않았던가. 그는 딸의 편지 고자를 곱씹었다. 애정의 국경이 있어요. 이것은 벌써 진부하다. 아마도 학창시절에 그런 풍족을 다 마스터했다. 그러니 외딸인 제가 그런 국제 결혼에 시금석이 되겠단 말인가. 아무튼 아버지께서 한번 오시다니. 최종 결정을 아버지의 의향에 따라 결정할 것이 예정입니다만 그래 아버지가 안 가면 그래도 정하겠단 말인가. 이인국 박사는 일대 잡종은 유전 법칙을 떠오르자 머리에 내저었고 흰둥이 손자 생각만 해도 징그럽다. 그는 내쫓았던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대학 캠퍼스 같은 석조선의 거대한 건물 그 앞에 정원 뒤쪽에 짝을 지어 걸어가는 남녀. 이 배경 속에 딸과 그 외인 교수가 나란히 어깨를 치고 서서 웃음을 짓고 흥놀기는 잘들 논다.
신음소리를 치며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무튼 미스터 브라운을 만나 이왕 가는 길 좀 더 서둘러야겠다. 그는 안에 해수의 살림방 쪽으로 건너갔다. 여보, 나미가 귀엽고 결혼하겠다는 거려. 그래요. 아내의 어조에는 별다른 감동이나 의아도 없음을 인국 박사는 직감했다. 어떻게 보면 나미의 미국 유학을 간접적으로 자극한 가정 분위기가 솔직라는 자격지심은 없지 않기도 했다. 애숙이 또한 남이 앞에서 어머니라고 버젓이 행세할 일도 없었다. 선생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어요. 서울에서 인국 박사를 다시 만났을 때 마음속으로 그대로 털어놓은 해숙이 첫마디였다. 처음에는 해숙이도 부인이 별세를 몰랐고 인국 박사도 해숙이의 혼인 여부를 참견하진 않았다. 해숙은 곧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이리로 옮겼다. 나미는 예정이 다시 살아 해숙을 언니처럼 따랐다. 이들은 혼인이 익어갈 때 이인국 박사는 목에 걸리는 딸의 의향을 우선 듣기로 했다. 딸도 아버지가 외로움을 동정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도 아버지의 시중에 힘겨웠고 또 그 사이 실지의 아버지의 지치다거리를 해숙이 해왔으므로 딸은 즉석에서 진심으로 찬이를 표했다. 이인국 박사는 아내의 얼굴을 직시하지 못하고 마치 독백하듯이 뇌까렸다. 할 수 있어요. 제 좋다는 대로 해야지요. 마치 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인국 박사에게 들려왔다. 글쎄 하기는 그렇지만 저 어린 것이 자라서 아들 원식이나 또 남이 이 정도의 말 상태가 될래도 아직 20년 세월이 흘러야 한다. 그때 자기가 70 넘는 할아버지였다. 자기 자신이 의사이면서 스스로 생명 하나를 보장할 수는 없다. 마누라 눈앞에서 나는 새 놓치듯 죽이지 않았던가. 아무리 해도 저놈의 대학을 나올 때까지는 살아야 한다. 아무렴 때가 때인 만큼 미국 유학까지는 내 생전을 시켜주어야지 하기야. 그런 의미에도 일찌감치 미국만을 메어두는 것도 그리 해로울 건 없지 않나. 그는 자위인지 체념인지 모를 푸념을 곱씹 입었다. 여보, 저걸 좀 꾸려요. 이인국 박사가 말씨는 점잖게 가라앉았다. 뭐 말이에요? 아내는 젖꼭지에 물린 채 고개만 돌려 되묻는다. 저 병 말이요. 그는 화장대 위에 놓은 골동품을 가리켰다. 어디서 가져왔어요? 저 미 대사관 브라운 씨 말이야. 늘 신세만 졌는데. 아내가 꼼꼼히 싸놓은 포장물을 들고 이인국 박사는 천천히 현관을 나섰다. 벌써 석각신문은 배달되었다. 그는 창문으로 기웃이 한길 가를 내려보았다. 우글거리는 군중들은 아직도 소음속 밀려가고 있다. 굳게 닫혀 있는 은행 철문에 붙은 벽보가 한 길을 건너 하얀 윤곽만이 두드러져 보인다. 아니, 그곳에도 씌어있는 구절 친일파 민족의 반역자를 타도하자
동그라미 두 개 붙인 글자가 그대로 눈앞에 선명하게 보인 것만 같았다. 그깟 놈하고 머리에 씻어 버리려 해도 거머리 처음 잡고 감아붙는 것만 같았다. 벌써 6개월 전이다. 형무소 벽봉선 남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환자 그의 간호원 부축으로 겨우 진찰받았다. 청진기의 상하 꼭지를 환자의 가슴에서 등으로 옮겨 두 줄기의 고무줄에 감득되는 숨소리를 감별하면서도 이인국 박사의 머릿속 최후 판정의 분기점을 방황하고 있었다. 입원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 가부 결정에 일도양단하는 자기 식으로 철학적인 단안을 내렸다. 그는 응급치료만 하여 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정을 떳떳하고는 정당한 구실로 애걸은 환자를 돌려보냈다. 그런데 며칠 전 시민대회 끝에 있는 해방경축시가 행진 자기도 흥분에 차서 구경하느라고 해수기와 함께 대문 앞에 나갔다. 자유의대 완장 들르고 대열에 끼인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 눈에는 불똥이 튀는 것 같은 살기 느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어리벙벙하던 이인국 박사는 그것이 언젠가 입원을 거절당한 사상범 환자 춘석이라는 것을 해수객에서 듣고서야 슬금슬금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집으로 기어들어왔다. 그 후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를 나가는 것을 피하였지만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그 벽보 앞에서 마주쳤다. 갑자기 바퀴 와작지껄 떠들어대었다. 머리깍지는 끼고 비스듬 누워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에 골목하던 이인국 박사는 일어나 앉아 한길 쪽에 귀를 기울였다. 끓는 소리가 더 커갔다. 궁금증을 견디다 못해 그는 헝긋 주천 구부린 자세로 밖을 내다보았다. 포도에 뒤끓는 사람들 손에 태극기와 적기를 들고 환상을 울리는 것이 있었다. 무엇일까?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계단을 구르며 급히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어왔다. 해수기다. 아마 수련군이 들어왔나 봐요. 모두들 야단 법석이에요. 손을 헐떡거리며 이야기는 해수기의 말에 이인국 박사는 아무 대꾸 없이 눈만 껌뻑이며 도로 앉았다. 여러 날째 라디오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이제는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하고 벽장문을 열었다. 안쪽에 손을 저 액자들을 끄집어내었다. 해방되던 날때에서 집어넣어둔 것을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꺼운 모조지 빼내어 글자 한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꼿꼿이 찢었다.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고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성광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늘 일이 없었지만 대외 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탈 일본말만 써왔다. 해방 뒤에 부득이 써오는 제 나라 말은 오히려 의사표현의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서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마누라 솔선수범하는 내조직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 잘
지켜주었기에 이 종장을 탄 것이 아니던가.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경사난 것처럼 기뻤다. 장코 내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 웃음 딴 치아 소리가 떠올랐다. 그는 후 한숨을 내뿜었다. 그러고는 지금 통장 잔액을 깡그리 내주던 은행 김정장의 호의에 새삼 고마운 느끼는 것이다. 그저 마저 없었다라면 동굴에 오싹하는 한기가 느껴왔다. 무슨 정치가 오든 그것만 있으면 신의 젊은 사람이 굶어 죽기까지 우리 집 차례는 아니겠지. 늘 생각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대인국 박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꼭 자기만 살아남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곱씹고 있다. 주위가 어두웠다.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동요와 소름이 가까워졌다. 군중의 환호성이 터져 올랐다. 만세 소리가 연방 계속되었다. 세상 몇번 알아보려고 거리에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다. 여보, 탱크 부대가 들어왔어요. 거리는 온통 사람들 사태가 나는데 집안에 처박혀 뭘 하려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아내의 음성이 격했으나 감격인지 당황인지 알 길이 없었다. 계집애 저런 게 우둔하고든 대담한 것일까? 인국 박사는 넓은 어둠 속에 마누라 쪽을 주시며 입맛을 다셨다. 불도 여타 안 켜고 마누라는 전등 스위치를 켰다. 인국 박사는 백초 전등이 너무 환한 것인지 못마땅했다. 불을 왜 켜는 거요? 그럼 켜지 않고 캄캄한데 자 어서 나갑시다. 마누라가 이끄는데 따라 인국 박사는 마지못하면서 시침을 떼고 따라 나섰다. 헤드라이트의 눈부신 광선 탱크 부대의 진주는 끝을 알 수 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는 관심을 두는 일 없이 탱크를 향하여 목청이 터지도록 거듭 만세를 부르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되겠지. 그는 밑도 끝도 없는 한마디를 내면서 유유히 집으로 들어갔다. 민유 뒤에 계속되는 행진곡이 그치고 주둔군 사령관이 포고문이 방송되고 인국 박사는 라디오 앞에 다가 앉아 귀를 기울였다. 시민 생명 재산 절대로 보장한다. 각자는 안심하고 자기의 직장을 수호하라. 총기 1분도 든 일체의 무기 소지는 그만이 즉시 반납하라는 등의 의지였다. 그러면 저것도 바쳐야 하는 걸까? 영국의 쌍발 손때 얻은 애완물 같이 느껴져. 누구에게 단 한 번 빌려주지 않았던 최신형 특제품이다. 인국 박사는 다이얼을 돌렸다. 대체 서울은 어떻게들 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도 마찬가지이다. 민요가 아니면 행정곡이 나오고 그러다가 건국준비위원회 누구인가 연설이 계속되었다. 대체 앞을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해방 직후 2-3일 동안 자기도 대연하였지만 뻔질나게 들던 몇몇 친구들도 소련군 입성이 보도된 이후부터는 거의 나타나질 않았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 뛰어다니며 물을 경황할 더욱은 없다. 밤이 이슥해서야 중학교와
국민학교를 다니는 아들딸이 굉장한 구경을 한 것처럼 탱크와 로스케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돌아왔다. 그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아랑곳 없다는 듯이 어머니의 쓰기와 함께 저희들 이야기에 꽃을 피우고 있다. 앞일은 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뛰어넘을 수가 없는 그 큰 가로놓인 것만 같았다. 풀어낼 수 없는 실마리에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쥐렁클어진 상념 속에서 그래도 인국 박사는 꺼지려는 촛불을 불어일으키는 심정을 막연한 한 가닥을 기대만은 끝내 포기하지 않은 채 천장만 멍청이 쳐다보고만 있었다.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이나 갑책 같은 건 아예 있을 수 없었다. 자동차 속에서 이인국 박사는 들고 나온 석관을 펼쳤다. 일면 제목을 대강 훑고 난 그는 신문을 뒤집어 꺾고 삼면으로 눈을 옮겼다. 바둑돌 같은 굵은 활자의 제목 왼편 전단 을 차지한 왼신 기사, 손바닥만한 사진까지 곁들어 있다. 그는 코어리에 내려온 안경을 올리면서 눈을 부릅 떴다. 그는 시각은 활자 속을 헤치고 머릿속에는 아들의 환상이 뒤엉켜 들이차 왔다. 아들은 모스크바로 유학시킨 것은 자기의 억지에서였던 것만 같았다. 너 그 노어 공부 열심히 해라 왜요? 아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버지의 말에 의아를 느끼면서 반문했다. 야, 원씨가 별 수 없다. 외정 때는 그래도 1분만에 출세하게 했고 이젠 노어가 또 판을 치지 않니?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에야 그물 속에서 살 방도를 궁리해야지. 아무튼 그 노서와 말 꾸준히 해라. 아들은 아버지 말에 새삼스럽게 자극을 받는 것 같지 않았다. 내 나이로도 이제 이만큼 되기 해야쯤 할 수 있을 텐데 새파란 너희 낯에 놓야 그걸 못하겠니? 염려 마세요. 아버지. 아들은 대답이 그의 믿음직스럽게 여겨졌다. 이인국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어디 코 큰 놈이라고 별거 되겠니? 말 잘해서 진정이 통하기만 하면 그것들 둘다 그렇지. 이인국 박사는 끝내 스탠코프 소자 배경으로 요직에 있는 당 간부의 추천을 받아 아들의 소련 유학을 결정짓고 말았다. 여보, 보통으로 삽시다. 거저표 나지 않게 사는 것이 이런 세상에선 가장 편안할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죽을 고비를 면했는데 또 쟤까지 그 높이 드는 복판에 휘몰아 넣으면 어쩌려고 가만히 있어. 호랑이 두 굴에 가야 잡는 법이요. 무슨 세상이 되든 함대로 해봅시다. 그래도 저 어린 것을 어떻게 노서까지 보낸단 말이야. 아니 중학교 아이들도 가지 못해 골들을 싸맸는데 대학생이 못 가 견디라고. 그래도 어디 앞일을 알겠소? 괜한 소리째가 소련 바람을 쏘이고 와야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은 찍소리를 못할 거요. 어디 보란 듯이 한번 살아봅시다. 아들은 출발을 앞두고 걱정하는 마누라 우겨
다짐으로 무마를 시키고 그는 아들 유학을 관찰하였다. 흑연명 유가족도 가기 힘든 구멍을 인국의 인국의 아들 이에 뚫었으니 어디 두고 보자. 그는 만장의 기념을 토하며 혼자 중얼거리는 희망에 찬 미소의 풍경이었다. 그 다음에 사변이 터졌다. 잘 있노라는 서신이 계속하여 왕지에 왔지만 동난 후에 후퇴할 때까지 소식이 두절대로였다. 마누라의 죽음은 외아들의 사지를 보낸 것 같은 수심의 그 원인이었다고는 생각하고 있다. 인국 박사는 신문 닫히기를 속에 채워진 글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훑어 내려갔다. 그러나 아들의 이름에 연관되는 사연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 자식은 무얼 꿈을 하느라고 이런 죽에도 끼지 못한 남 사태를 판별하고 임기응변 선수를 쓸 줄 알아야지. 멍충같이. 그는 신문을 포기어 되는 대로 말아주었다. 기천에서 욕마가 난다는데 이건 제 애비만도 못한 자식이야. 그는 혀를 찍찍 깔겼다. 어쩌면 가족이 월남한 것조차 모르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이제는 그쪽에도 소식이 가서 제게도 무언증 안녕을 터져갈 터인데 역시 고지식한 놈이 아무래도 모자라. 그는 자동차 내자 권 가르침을 내뱉었다. 독도로 니네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소. 아들은 우리 조국 소련에 유학시키시오. 스탠코프의 목소리가 고막에 와 붙는 것만 같았다. 자위 내가 지한 대로 바뀐 다음 날이다. 인국 박사는 지한 대로 연행되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앉는 그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반신이 저려오고 옆구리는 쑤신다. 이것만으로 자기의 생애 통한 가장 큰 고역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얘기 할 수 없는 사태가 공포 속에 그를 휘몰았다. 지나가고 지나오는 구두발 소리에 목덜미에 퍼부어지는 욕설 들으면서 꺾이듯 축 늘어진 그의 머리는 들릴 줄을 몰랐다. 시간만이 흘러가고 있다. 그의 머릿속에 짓눌렸던 생각들이 하나씩 꼬리에 치겨들기 시작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어디든지 가슴거나 진작으로 나무로라도 도피했을걸. 그러나 이 판국에 나를 감싸줄 사람이 어디 있담. 의지할 곳은 다 나와 같은 코스를 밟았거나 조만간에 밟을 사람들이 아닌가. 일본인 가장 믿었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난 지금 누구를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이 막연한 기대는 절박한 이 순간에도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리지 않았다. 다행이다. 이민 재판의 첫 코에 걸리지 않은 것만 해도 끌려가 사람들의 행방은 전혀 알 길가 없었다. 즉결 처형당했다는 소문도 떠든다. 사흘의 여유만 더 있었더라면 나는 이미 이곳을 떴을지도 모릅니다. 다 운명이다. 아니 그래도 무슨 수가 있겠지. 쪽발이 그 나쁘야 이 새끼야.
과음 소리에 놀라 이인국 박사는 흠칫 머리를 들었다. 때도 못지않은 일본 병사 군복의 완장에 찬 젊은이가 쏘아보고 있다. 춘석이다. 이인국 박사는 다시 찾아볼 힘도 없었다. 그 모든 사태는 짐작되었다. 이제는 죽는구나. 그는 입속으로 내까렸다. 외놈의 밑밭이 이 개새끼야. 일본 군용화가 그의 옆구리를 들이친다. 이 새끼 어디 죽어봐라. 구두발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전신을 내찌른다. 등골 척수에 다급한 충격을 받자 인국 박사는 비명을 지르고 꼬꾸라졌다. 그는 현기증을 일으켰다. 어깨 쪽지를 끌어 바로 앉았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한쪽으로 쓰러졌다. 민족과 조국이 팔아먹는 이 개돼지 같은 놈아, 너는 총살이야, 총살. 어렴풋이 꿈속에서처럼 들려왔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말도 아무런 반항이 일으키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렸을까. 자기 앞자락에서 부스럭거리는 감촉과 금속성의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다. 노란 털이 엉성한 손목에 시계줄을 끌고 있다. 그는 반사적으로 앞자락의 시계주머니를 부둥켜 쥐으면서 손에 임자를 힐끔 쳐다보았다. 눈동자가 파란 중대가리의 소련 병사가 시계줄을 거머쥔 채 이빨을 드러내고 시주 웃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양복 안주머니를 감싸쥐었다. 야본스키 병사의 눈동자는 점점 노기를 띄어갔다. 아니 이것만은 그들의 대화는 서로 통하지 않는 대로 소나기 눈동자의 대결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병사는 재빨만 한 손으로 인국 박사의 손가락 끝에 시계를 채워냈다. 시계줄을 끊어져 고리가 달린 그 머리가 인국 박사의 손가락에 달랑거렸다. 인국 병사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죽음과 시계. 인국 박사는 토막난 푸념을 되풀이하고 있다. 양쪽 발목에 손목 시계를 돌씩이나 차고도 민족이 안가. 자기의 회중시계까지 아사가는 그 병정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똑똑히 새겨갈 뿐이다. 깜빵 속으로 빼곡히 찼다. 그러나 고참자와 신입자의 서열은 분명했다. 탈포가 지나는 사이에 맨 안쪽 똥통 위에 자리 잡았던 인국 박사는 3분의 2의 지점을 점차 승격되었다. 그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범인 속에 섞여 있던 깜빵 밀떡이 추가된 다음 날부터 불평만을 늘어놓던 축들이 불려나가 반성장이 되어 들어왔지만 또 하루 이틀이 지나자 깜빵 속의 분위기를 여전히 불평과 음식 이야기로 소일되었다. 인국 박사는 자기의 죄상이라는 것을 폭로하기도 싫었지만 예전에 고등계 형사들에게서 실컷 들은 지식이 야기돼야 한 거령이 지상명령이라는 신념을 일관하고 있었다. 그는 간밤에 출감한 학생 내던지고 간 노어웨야 책을 첫장부터 꼼꼼히 뒤지고 있을 뿐이다. 등골에 쏘고 옆구리가 걸려온다. 이것을
고질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사뭇 내려가고 있었다. 아무리 체념이 한다면서도 초조감은 막을 길이 없었다. 누워 책을 읽으면서도 그의 청각은 늘 감방 속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예측하는 식대로의 중형으로 치른 다음에 자기의 죄상은 너무도 어마어마하다. 양곡조합의 쌀을 몰래 팔아먹은 것이 7년, 양민에 강제로 보국대에 동원했다는 것이 10년, 감정적인 즉결이 아니라 법에 의한 처단이라고 내대지만 이 난립한국의 법이고 모시고 있을까? 마음에만 걸슬리면 총살릴 판인데 친일파 반역자 반일투사 치료 거부 일제 간첩행위 이거 너무도 어마어마한 죄상이다. 취조할 때 나열하던 그대로 한다면 고작 해야 할 무기징역 사형감인지도 모른다. 그는 방안을 둘러보면서 후 큰 숨을 내쉬었다. 처마 밑에 바싹 달라붙은 환기창에서 별이 비치던 순수건만 한 햇살이 잠대자처럼 길어졌다가 실오리만큼 가늘게 떨리며 사라졌다. 그 창살을 거쳐 아늑히 보이는 가을 하늘이 있었던 지난 일을 한 덩어리로 어려이 물고 오곤 했다. 가슴이 째릿했다. 바퀴 세계와는 정원이 단절이 으다거는 눈을 감았다. 마누라 아들 딸 해숙이 누구누구 그러다가 외곽에 원으로 이인국 박사는 이를 잘못 꾸민다는 것 같이 꽉 막혔다. 너는 기침을 하고 침을 삼켰다. 그럼 어쩌단 말이냐. 식민지 백성이 별수 있어서 달고 짖을 소용이 있었느냐. 어느 놈은 일본 놈한테 야tab을 안 해서 주는 떡을 안 먹은 놈이 바보지. 다 그놈이었어. 이인국 박사는 자기 변명을 합리화시키고 나면 가슴이 좀 후련해 왔다. 거기다 어저께의 최종 취조 장면에 얻은 소련 규모 고문관의 표정은 그에게 인류의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었다. 물론 그의 억지엔 자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마 지텐코프 소자라고 했지. 그 옥부리 장교 직업이 의사라고 했을 때 똑똑하고 고개를 기울였던 순간에 표정 그것이 무슨 기적의 예감인 것 같았다. 애인국 박사는 신음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복도에 커져 있는 얇은 전당 불빛에 쇠 창살을 거쳐 방 안에 주머니에 누이며 비쳐들어왔다. 그는 환기창 쪽을 올렸다 보았다. 아직도 동도 트지 않은 깜깜한 밤이다. 생똥 냄새가 코를 찌른다. 바지가랑이 한쪽이 축축하다. 만져본 손으로 코에 갖다 댔다. 구역질이 난다. 역시 똥냄새였다. 옆에 누운 청년이 앉는 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찬찬히 눈여겨보았다. 천년 공동이 또 젖어 있다. 설상가 보다. 그는 살창문을 흔들며 그와 소원을 과찬을 불렀다. 뭐야, 자다가 깬 듯한 흘린 소리가 들렸다. 환자가 이거 봐요. 창살 사이에 들여다보는 소원의 얼굴은 역광 속에 붙은 모자 밑에 동그란 뜨는 연것밖에 알려지지 않았다. 인국 박사는 청년의 공동이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들여다봐요. 이건 피로군. 피야. 그는 그제서야 붉은 빛을 발견하고 놀라 소리쳤다.
정리야 이질. 그는 직업의식에서 떠오르는 대로 큰소리 쳤다. 뭐 정리 바깥 소리 확실히 납득 안 간 음성이다. 피똥 쌌어 피똥을 익어봐야. 그는 음성을 더욱 높였다. 응 피똥. 아우성 소리에 깜빵 안에 사람들은 하나둘 눈을 뜨면 저마다 놀란 정리인가 봐요. 전염병이요 전염병. 뭐 전염병? 그제서야 그와 소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마 환자를 격리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똥을 닦느라고 한참 법석을 치고 다시 잠을 불러 일으키질 못했다. 이튿날 미국과 다른 감방에서 또 같은 징세 환자가 둘셋 발생했다. 날이 갈수록 환자는 늘기만 한다. 이 판국에 100만 남은 열의 9번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인국 박사는 새로운 위험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저녁 후에 이인국 박사는 고문관실로 불려 나갔다. 동무는 당분간 환자의 응급치료실을 위해서 이러시오. 이게 무슨 천정병력 같은 기적일까? 그는 통역의 말에 의심했다. 서른 장교와 통역관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는 그의 눈동자는 생기를 띄어갔다. 알겠소, 엥. 근데 다짐에 따라 인국 박사는 기쁨을 억지로 감추며 평범한 어조로 대답했다. 글쎄 하늘에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니까. 그는 아무 표정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죽어 넘어진 송장을 개치우듯 꾸려져 나가는 것을 보고 인국 박사는 꼭 자기 일같이에만 느껴졌다. 있는 힘을 다해 자기 담당의 환자를 치료했다. 이러한 일 그의 실력이 혹보리 고문관의 여자는 관심을 끌게 한 게 만들어주었다. 그는 혼자서 머릿속에서 자문단답하면서 이번 일은 도박 같은 심정으로 생명을 걸었다. 소련 군인관을 입회시키고 몇 차례의 예비 진단을 치렀다. 수술일이 왔다. 이은국 박사는 손에 익은 자기의 병원을 연료기재에 전부 운반하여 오게 했다. 군인관 세 사람이 보조하기로 했지만 집도는 이인국 박사는 자신이 했다. 야전병원의 젊은 군인관들이란 그에게 있어서 한깟 풋내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그들 군인관들을 자기 집 조수 부르듯 했다. 집도 이후에 수술 때는 완전히 자기 진단하의 왕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아까 수술 직전인 사이나 실패되는 경우에는 총살에 처한다는 서약서가 통일된 정신으로 순간순간 흐려놓곤 했다. 수술 때 노인 스탠코프에 침착하면서도 긴장에 찼던 얼굴, 그것도 전신마취가 끝나는 3분이 못 갔다. 간호부는 가재로 인국 박사의 이마에 내맺힌 땀방울을 연방에 찍어내고 있다. 기구가 붙이는 금속성과 서로 숨소리만이 고촉의 반사등이 내리치는 방안 질식할 것 같은 침묵에 해살지고 있다. 수술은 예상 이상 단시간으로 끝났다. 위생복을 벗은 인국 박사의 전신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완치되어 태어나는 날 스탠코프는 이인국 박사의 손을 부서져라 쥐면서 외쳤다. 커피타니 스파시보.
인국 박사는 입을 해벌리고 웃기만 했다.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만 같았다. 아진, 오트나라쇼. 스테코프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면서 내가 첫째라는 듯이 인국 박사의 어깨를 치며 칭찬했다. 다음날 스테코프는 인국 박사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그가 인국 박사에게 스스로 손을 내밀어 예절적인 왁스를 청한 것이 처음이다. 적과 적기 맞부딪히면 이렇게 180도로 전환할 수 있을까? 노랑대가리로 역시 본심에서는 날 인간임이 틀림없는 것이 아닌가. 내일부터 집에서 통근해도 줬소. 인국 박사에 맞춰도 둑이 터지는 것 같은 큰 숨을 삼켜가면서 내쉬었다. 이번에는 이인국 박사의 스탠코프의 손을 잡았다. 스바시보, 혹 나한테 무슨 부탁이 없소? 이인국 박사는 문득 시계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면서 곧이어 입마당에 그런 이야기 꺼낸다. 오히려 꾀죄죄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뒤떨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미련이 가시지 않았다. 인국 박사는 비록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솔직히 심중을 털어놓으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는 통역의 보조를 받아가며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회상하면서 시계를 약탈당한 경위 상세히 설명했다. 스테코프는 혹이 붙었던 뺨을 쓰다듬으면서 긴장된 모습으로 듣고 있었다. 염려 없소. 독도 오르리. 위대한 붉은 군대가 그럴 리가 없어.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슨 착각이었을 것이오. 내가 책임지고 찾도록 하겠어. 스탠코프의 얼굴에 겨울에 띈 심각한 표정을 스쳐가는 것을 이인국 박사는 똑바로 쳐다보았다. 공연한 말을 끄집어 내어 읽고 잘 되었던 일이 부스럼 만든 거는 아닐까. 그는 솟구치는 불안함과 후회를 짓눌렀다. 안심하십시오. 독도 오르리 하하하. 스테코프는 큰 웃음을 던진 씨말 것을 막았다. 인국 박사는 죽음의 직전에 풀려난 집으로 향했다. 어느 사이에 저렇게 너로 위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됐느냐고 스테코프가 감탄하더라도 통역의 말을 되뇌이면서 차가 브라운 씨의 관사 앞에 닿았다. 성조기를 보면서 이인국 박사는 그날의 적기와 돌려온 시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응접실 안내대 이인국 박사의 주인이 나오기 기다리던 방 안을 둘러보았다. 대사관을 여러 번 찾았지만 집으로 찾아온 것은 이번 처음이다. 3년 전 딸이 미국 갈 때부터 신세진 사람이다. 벽독에 책꽂이, 조선왕실록, 대통령측 등한 적이 빼곡히 차있고 한쪽에는 고서의 질책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맞은편엔 책상 위에 작은 금통불상 몇 개의 골동품이 진열되어 심의포 예서 병풍 앞탁자 위에 놓인 재떨이도 세월이 또 때 묻은 백작이다.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미치자 이인국 박사는 얼굴이 화끈했다. 그는 자기가 들고 온 삼각진사 고력 정자 화병은 눈길이 돌렸다. 사실 그것을 내놓는데 얼마간의 아쉬움이 없진 않았다. 구개로 내어 보낸다는 것 자책감 같은 것은 아예 없어.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차라리 이인국 박사에게는 저렇게 많으니 무엇이 그리 수중하게 달갑게 여겨지겠냐고 망설임이 떠 앞섰다. 브라운 씨가 나오자 이인국 박사는 웃으면서 선물을 내놓았다. 포장을 풀고 난 브라운 씨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기쁨을 차지 못하는 듯 땡큐를 거듭 뿌리면서 참
이거 귀중한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저 제 성의입니다. 인국 박사의 안도감에 잇따른 만족을 느끼면서 브라운 씨의 기쁨에 맞장구를 쳤다. 브라운 씨의 영어 반 한국말 반을 섞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국 박사는 흐뭇해졌다. 닥터라는 영어를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일제시대 일본말식으로 배웠지요. 예를 들면 자도이지 아카토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은 발음이 좋은데요. 문법이 아주 정확한 스탠더드 잉글리시입니다. 그는 이 말을 들은 때 문득 스탠코프의 말이 연상되었다. 그리고 보면 영국의 조상을 가진다는 브라운 씨는 알 발음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게 여겨졌다. 얼마 전부터 개인 교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이인국 박사는 자기의 어학 재질을 은근히 자긍을 느꼈다. 그리고 브라운 씨가 부엌 쪽으로 갔다 오더니 양주 몇 병이 놓인 쟁반을 따라 나왔다. 아무거라도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하십시오. 인국 박사는 워드카 한 잔을 신통한 안주도 없이 억지로라도 단숨에 들이켜야 시원해 하던 스탠코프 브라운 씨를 얼굴을 겹쳐보고 있었다. 그는 혈압 때문에 술을 해야 하는 자기의 체질에 알맞게 스카치 한 잔을 할 때는 조금씩 목을 죽이면서 브라운 씨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공무실 통지에서 왔습니다. 인국 박사는 들뜨듯 기뻤으나 솟구치는 흥분을 억제하며 천천히 손으로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땡큐. 어쩌면 이것은 수술 후에 스탠코프가 자기에게 하던 방식으로 그대로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국 박사를 지상이면 강천이라고 나의 처세법은 USA도 통하는 고나가는 기구 문장은 기본이 어떤 청자 몇 병 몇 번이고 쓰다듬으면서 술잔을 거듭하는 브라운 씨도 몹시 즐거운 표정이었다. 미국 가서 모든 일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염려 마십시오. 땅을 쓸 때 소개장을 써드리지요. 감사합니다. 역사는 짧았지만 미국은 지정은 낙도입니다. 양국의 후우와 진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땡큐. 다음날 휴전선을 지대로 수락하는 가기로 약속하고 있는 이인국 박사는 브라운 씨를 대문으로 나섰다. 일본 새로 장만한 영국제 쌍발 엽총 총신의 머리를 거리면서 그의 몸은 날기라도 할 듯 둥둥실 가벼웠다. 인국 박사는 아까 수술 환자의 경과가 궁금했으나 그것은 꼭 지켰다.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포부와 희망이 불어올랐다. 신체 검사는 이미 끝난 것이고 외부부 출국 수속의 공무원 통지만 오면 지급될 수 있게 담당 책임자에게 교섭이 돼 있지 않는가? 빠르면 일주일 내에 떠날 될지도 모른다는 브라운 씨의 말이 떠올랐다. 대학간 나와 임상 경험도 신통치 않은 것들을 미국에만 갔다 오면 별이라 또 딴 듯이 날치는 꼴이 사나우다. 어디 나도 댕겨오고 나면 보다 문득 딸 나미와 아들 원식이 얼굴 한꺼번에 망막으로 휘몰았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듯 긴장을 띠대가 어색한 미소를 흘려보냈다. 그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서 살았고 닭사기 같은 로스케 속에서 살았는데 양키라고 달릴까? 혁명이 일어나는 게 일고 나라가
얼마든 바뀌었겠으면 바뀌고 아직 이인국 박사는 살구멍이 막히지 않았나 보다. 나보다 얼마나 날뛰던 놈들이 있는데 나쯤이야. 그는 허공을 향하여 마음껏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면 우선 비행기 회사에 들러 형편이나 알아볼까? 인국 박사는 캘리포니아 특산 시가를 비스듬히 문 채 지나가는 특시를 불러 세웠다. 그는 스프링이 줄 듯이 부스에 털썩 주저앉았다. 반도 호텔로 다창을 거쳐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이 인국 박사에게서는 더욱 푸르고 높게만 느껴졌다.